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반으로 커지는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대형 악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 당내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계파별로 입장이 달라 당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있습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에 대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눈길도 곱지 않습니다. 위기에 빠진 민주당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KBC가 특집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박구영 전남대 교수, 그리고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조선익 참여자치21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근 당직 개편 후 가라앉던 민주당의 내용이 돈봉투 논란으로 다시 재점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공개 닷새 만에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초반에는 민주당에서 이 기획사 의심을 내놨다가 입장을 바꾼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과, 우리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나요? 글쎄요, 우선 민주당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권을 잃은 이후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시점,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의 사과 발언은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또 그 내용도 저는 깔끔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말은 시기적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최강수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앞으로는. 그런 다음 첫 번째 단추라고 보고요. 이번이. 내용적으로는 저는 깔끔했다고 보는 입장이 뭐냐면 검찰의 기획수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조사, 그건 비현실적이거든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깔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다 예. 말을 했다가 지난 토요일이었는가요? 대변인이 다음 주에 뭐 예. 당이 자체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월요일날 탁 대표가 그냥 바로 사과를 해버렸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모든 국민이 녹취록을 들었잖아요. 그럼 정치는 반응해야죠. 그때 자체조사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방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야당 탄압과 기획수사는 우리나라 거대 기득권 정당이 정권을 잃고 나면 흔히 주장하는 거였거든요. 하여튼 입에 달고 사는 그런 고였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초반에는 기획수사 의심을 뭐 주장하다, 윤석열 정권 규탄을 하지 않고 국민들께 사과부터 했다. 이건 정말 잘한 거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학습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윤석열 정권이 보면 보통의 수준만 대응을 했어도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것을 아주 종렬하고 옹졸하게 대응을 하다가 이를 키웠던 이것이 아마 학습 효과로 민주당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적에게서 좋은 걸 배운 건가요? 아마 지피지기면 백증은 백승이라고 좀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선익 참여자치21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민주당이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가 바로 사과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녹취록이 계속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을 명확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 탄압이라든지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저지하지 않은 부분도 그런 지금 계속 커져가는 사건을 좀 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프랑스를 가게 된 계획인 건지 아니면 사전에 본인이 수사선상에 오를 거를 예측하고 도피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당대표와 송영길 그 전 대표의 행보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적절한 시기에 아주 심플하게 잘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 저기 할 때는
이게 큰 야당 탄압이라고 해놓고는 이번에는 바로 사과를 한다? 내일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 있겠죠. 네.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그 비판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수사를 할 수 못하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민주당은 망해라는 얘기거든요. 민주당 망하는 제사 지내라는 얘기예요. 당대표가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물론 어떤 경우든 당대표는 이 시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중잣대라는 비난 받겠죠. 그거 감수하는 게 당대표예요. 지금 이 시점에 그 비난을 안 받겠다고 만약에 언거주춤 넘어간다. 그러면 민주당 망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조치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배수진을 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중잣대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해도 이번 사건만큼은 그 녹취록 약 3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국민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정말 답이 없는 정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으로는 적절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보다는 이제 22일에 있을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당에서 말하는 레코드가 될 것이다. 그때 어떤 말을 하냐가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보다 더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민주당발 돈봉투 의혹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뿌려진 적이 있었잖아요. 2008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현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 그 사건 때문에 아예 당 간판 내리고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리고 총선을 치렀단 말이죠.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당의 이 대응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초강수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검찰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을 늘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안 당하려면 모든 지점이 나왔을 때 초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어물쩡하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검찰이 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사과하고 마지막에 조치 취하자. 그러면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찰의 시간이 점점 연장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한 조치를 보면 간단하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사법적 판단은 되게 약해요. 당시 국회의장 하신 분이죠. 박기태. 그분이 받은 게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법적 조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당시 박근혜 대표에게 넘겨줘요. 박근혜 대표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검찰 수사를 의뢰합니다. 스스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민주당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검찰의 시간이 짧아진다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당시가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 시절인 걸 보면 정말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은 신속하고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때와 지금의 민주당을 비교하면 민주당은 다소 좀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는 근데 당시 여당이었어요. 한나라당이. 지금은 야당이죠. 그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때는 어찌 됐던 돈봉투 의혹 사건이 터졌더라도 여당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다가왔지만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거죠. 당시 여당은 수사 의뢰를 하는 순간 이 사건이 거의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기소할지를 검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야당을 상대로 여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럼 야당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정치적 공학적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모든 순간 국민이 생각하기에 납득할 수준으로 초강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3만 개의 녹취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관련자들을 수사하다 보면 또 다른 건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정말 잘못된 부분에서는 또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또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치 동시에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과하면서 인적 조치 해야 되겠죠. 동시에 민주당 내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요.
사실 이 문제의 근본은 민주당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민주적으로 선출하지 않았다는 게 징표잖아요. 그럼 민주당을 민주당화해야 되죠. 민주당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시에 두 가지 조건의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 매 순간 그 강도 높게.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최대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대 기득권 양당이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두 당이 다른 게 뭐냐? 기득권을 지키기 그렇죠. 위해서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 부분만 보더라도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서로 제밥그릇 지키기를 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특별하게 당론도 정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253석의 지역구, 47석의 비례대표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더군다나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차이점을 이제 와서는 크게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조선익 전 대표는 계속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를 지금 하고 네. 계시잖아요. 굉장히 의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논란의 중심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재까지는 직접적 인맥 관계자는 아니고 당의 대표여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뭐 기소와 수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지금 당내에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제 적절한 사과, 그다음에 인적 쇄신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거를 지켜보는 국민이 진정성 있게 바라볼 것이냐는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한나라당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항상 당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비대위 체제를 많이 꾸렸어요. 다만 우리가 비대위를 가게 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그 비판적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민주당이 불어닥친 위기를 당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다음에 그 해결 방법이 과거와 다르면서 그다음에 정말 해결이 됐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내년 총선 전까지 과연 민주당이 시민들에게 줄 수 있을지는 민주당의 진짜 큰 숙제이자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지금 이슈를 다 삭제해버리는 민주당의 지금 내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국민의힘 전신 그러니까 한나라당 당시 사건 때 문제가 된 금액이 1억 9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민주당은 1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1억 9천만 원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건 마지막까지 간 건 3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죠. 고승덕 의원. 이런 사건은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끝까지 가면은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증거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마지막까지 가는 단계에서 사람은 실제 법적 판단을 별로 못 받아요. 그래서 정치적 타격은 그만큼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정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법적 시각에서 적절하게 대처한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저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귀국을 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귀국하지 않고 파리에서 22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서 본인이 버티고 있으면 그 한나라당의 그때의 그 법적인 어떤 처벌받는 것들을 보고서 굉장히 미약할 거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좀 잊혀지기도 하고 낮춰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5선 국회의원을 냈고 인천광역시장을 했고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옹졸하게 당은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건 거기에서 있으면서 자기 변명만 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하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한나라당은 여당이었다니까요. 지금은 야당이고 검찰이 시간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즉각 국가로 돌아야 됩니다. 귀국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말대로 본인이 억울하면 억울한 부분 말하고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지금 어떤 정도는 본인이 파악했을 거예요. 사건의 진상은 어느 정도 파악했을 거예요. 자기 참모들이니까. 그럼 그거 솔직하게 와서 진상을 밝혀야 되죠.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그걸 동원해서 제도를 동원해서 사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상당히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판에 들어와서 본인이 공격받는 부분은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여당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기능을 하지 않았을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힘든 국면으로 갈 수 있고요. 사법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 자체가 힘이 약해지면서 모든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정치인답게 멘트를 날리고 정치인처럼 활동을 해야지만 그나마 좀 버텨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가 인적 쇄신 및 당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보냐면요.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를 그만두는 수준에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로 각오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발언 수위에 따라서 적절한 정치 공학적으로 대처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훨씬 더 큰 타격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계획의 끝은 본인 스스로 향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당대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제 송영길 대표도 예전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 본인이 맞아요. 당대표 시절에 의원들이 이렇게 탈당을 하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을 하고 정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면 다시 복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신한테도 엄격하게 들이대고 상대방한테 들이대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뭐 내로는 안 부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아요. 그때도 제일 먼저 그 저희 전남의 윤재갑 의원이 탈당하고 다시 돌아가겠다 해서 나중에 돌아갔단 말이죠. 본인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그 국회의원들에게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뭐 20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뭐 도피성, 응? 안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바로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이제 대표로서의 거치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당내 압박이나 당외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스타일을 다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정면 돌파가 본인의 장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내년에 총선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적 쇄신이 파격적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아마 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국면을 없애기 위한 인적 쇄신을 바로 실행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노력을 한 이후에 그때 이제 힘이 부딪히면 이제 결정을 할 상황에 몰려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은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재명 대표에게도 불리하고 민주당에도 불리하고 정말 불리하게 된 상황이 되는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본인이 과감하게 결단, 또 본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과감한 결단하는 정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손발을 자르는 그런 어떤 과감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불리해질 거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이 송영길 전 대표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관계가 저희가 뭐 예전에 이심송심이라는 네, 말도 그렇죠.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인천 계양을 물려줬잖아요. 그 정도로 관계가 끈끈하다고 보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당내에서는 빨리 귀국해라 막 압박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그런 압박을 할 수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상황적으로 보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자체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지금 사실 상당히 옹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기욱하라고 계속적으로 압박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또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과감하게 결단하는 게 바로 정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과감한 선택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왜 위기냐면요.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칼자루를 오로지 검찰만 잡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거든요. 야당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송영길 대표와 개인적인 유대관계, 그동안 정치적 거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저는 이 대표가 그런 걸 인지 못할 정도라면 대표가 못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같이 연대했다, 그동안 연계가 있다 그런 건 전혀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인 위기예요. 그럼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컨트롤한다 그런 식의 정서적인 것에 의해서 유도된다? 그럼 당대표 할 수 없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은 인지를 하더라도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를 그렇게 푸시를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안 할 수가 없죠. 살려면 같이 살려면 송영길 대표가 법적으로 저는 크게 뭐 실형을 사기가 어렵다고 봐요. 실제로는 오로지 정치적 책임이거든요. 정치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책임을 안 지니까 기회가 안 주는 거지.
깨끗하게 책임져야 돼요. 송영길 대표도 또 그에 따라서 그걸 추궁하는 이재명 대표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그거 다 보거든요. 국민들의 평범한 감정에 호소해야 돼요. 다 봐요.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버린 적은 없어요. 국민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버리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무당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치에 그렇죠.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혐오가 깊어지고 있는데 이번 이 사건도 정치 불신이 더 깊어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정치의 불신이 깊어져서 내가 투표를 안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사람들이 더 권력과 돈을 쫓아서 더 나쁜 짓을 하다 보면 우리 민생은 더 피폐해지고 정쟁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나와 내 자식들의 미래는 더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은 더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뭐가 옳고 그른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들고 과감하게 나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이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검찰의 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처장님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이분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 많은 걸 왜 다 녹취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3만 개나 다 그러니까 이걸 거기서 그냥 까다가 걸리는 건 다 이제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는 건 정말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검찰의 시간에 민주당이 그 검찰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분히 극단적이더라도 확실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이게 계속 좀 찌그러지기만 하면 다시 펴서 쓰고 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깨져버리고 새로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한나라당도 아니 지금 국민의힘 당도 분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지금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분당 이야기도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계기로 뭐 분당이 또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뭐 분당의 상황을 뭐 이야기하는 건 맞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지금 그 녹취록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녹취록을 지금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검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녹취록이 조금씩 이제 외부로 유출되면서 민주당은 되게 이제 불안하겠죠. 어디까지, 어떤 내용까지 계속 흘러나올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상황을 받고 그걸 해석한 다음에 입장을 내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형국은 전혀 아니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은 뭐 밖에 여론도 민주당을 많이 공격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내 의원들이나 지금 당원들이 그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큰 패배의 쓴맛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보다는 이런 지금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여론과 당내 에너지를 컨트롤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저는 두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보면 근데 이 지역민들이 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말이 최근에 그 나왔던 그 윤관석 의원하고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그 녹취록에 호남은 해야 돼라는 게 좋은 의미도 될 수는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는 호남은 해야 되는 호남은 돈을 줘야 돼, 봉투를 줘야 돼 이런 의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참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호남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역 사람들한테 불편을 하는 것 같아요. 기분 어떻습니까? 나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맥락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런 걸 호남 사람들은 돈 받는 사람을 해석할 우리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해석의 가능성은 제가 전문적으로 책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 문맥을 보면은 한 10가지 정도 해석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러나 저러나 관계없이 호남 사람들이 돈 받는데 관여돼 있다든가 또 실제로 돈 받은 것이 밝혀진다. 그건 호남민 전체를 자존심을 깎는 거죠. 그 말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저간의 정황을 보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기분 나쁜 거죠. 저는 꼭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그렇게 돈을 받았을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전국적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데는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돈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정치를 해야 돼요. 또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결국은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대의원은 거의 대부분 지역구 위원장, 국회의원이 있는 데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100%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투표를 하게 되고 지방의원 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또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의 등가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돈의 유혹에 누구라도 쉽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의원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어떤 선발 절차를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어느 당이라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계속적으로 돈 문제가 불거져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다분하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대체적으로는 옛날에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이 당원 중심으로 쭉 흐르다가 미국에 와서 원내정당 체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원내정당 체제로 바뀌면 원내에 들어간 의원들이라든가 그런 가능성 있는 지역구 대표들이 대의원들을 차지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당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체제가 위험하다는 게, 우리나라 실정이 안 맞다는 게 다 판명됐어요. 그래서 이미 대의원 제도가 폐지됐어야만 했어요. 민주당은 너무 늦게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의원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한 표가 다른 일반 당원의 40표가 된다면, 40배가 된다 그러면 그 비민주적인 거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 돈봉투 사건하고 관계없이 이건 폐지돼야 돼요. 폐지되지 않으려면 대의원들이 당원과 똑같은 한 표 가진다면 문제 안 되죠. 또 조금 다른 형태에서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좀 심층적인 심의를 하는 기관으로 있으면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런데 1대 40, 1대 80이라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건 비민주적인 거죠.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하나는 전당대회에서 중앙위 문제예요. 중앙위가 너무 막강해요. 이것들도 원내정당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념적 대중정당의 틀을 가진 첫 번째 정당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빨리 원내정당 체계로 가면서 이런 비민주적인 체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당의 권력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대의원들도 심의기구 이상의 의미가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이번에 돈봉투 사건과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뭐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여론이 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국민들이 돈봉투 문제가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개정하면 없어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돈봉투의 문제와 선거법 개정 문제는 별건의 문제이고,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은 동일 선상에서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여론이나 지금 민주당 내에서 돈봉투 문제를 선거법 개정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무리수예요. 만약에 그 말을 잘못 꺼내면 이것은 지금 아니, 조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우선 선거법하고 돈봉투와 연결시킨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예, 그런 게 아니고요. 당내 민주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어떤 대표를 선출한다든가 정강을 정치하다 어떤 정책을 정할 때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의원들이나 또는 중앙위가 비민주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고친다는 문제니까 이건 선거법과는 관계 없죠, 당연히.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24년도 총선 때 이제 공천 룰이라든지 이제 내부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당연히 논의할 그렇죠. 때 또 네. 추가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웃긴 게 방금 2024년도 내년 총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내년 총선 TF를 단장도 임명하고 뭘 했잖아요. 근데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전의 그 공천 방식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21대하고 똑같이 공천을 하겠다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아니, 오히려 정황인지 약간 모르겠어요. 퇴보한 면이 있는데, 네. 현역 의원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놨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돈봉투 사건이 다시 한번 내부에서 강력한 쇄신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민주당이.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더 과거로 돌아갈 뻔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민주당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한편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썩은 부분이 많으면 도려낼 수 있을 때 확실히 도려낼 기회를 갖는 걸 수도 있다.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도려내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의 심장을 호남이라고 하는데 그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 명단에 저희 쪽 국회의원들도 한 서너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당연히 공천 배제를 해야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치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너무 그냥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그게 총선 전에 가서 공천을 해봐야 또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호남민들이 87년도 민주화 투쟁 이후에 거의 30년간을 민주당한테 몰표를 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2016년도에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이제 그때는 또 8석을 다 국민의힘에 석권하긴 했지만 어차피 그분들도 다 민주당 성향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표를 주더라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못하면 강하게 개혁을 요구하고 또 이제는 당만 볼 게 아니라 인물도 보고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선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막상 기표소에 가면 또 민주당을 찍게 돼요. 내년 총선 때 제가요, 보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어주세요 하면 또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도돌이표 되면서 호남은 영원히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변방으로 정치인들한테 유혹만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제 생각도 지금 이번 사건 때문에 지금 연루돼 있던 분들은 내년 공천 당연히 못 받겠죠. 그리고 지금 사건 터지기 전에도 여론이 지금 국회의원 물갈이에 대한 여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공천을 민주당이 하기에는 당연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천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공천할 거고 그 다른 사람들은 또 역시 민주당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현재 지금 뭐 투표를 하지 않는 거, 무당층이 많아지는 거, 그 상태로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되냐? 그것보다는 이제 민주당의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대안 정당이나 대안 인물이 있냐?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인 지형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지역에 있는 뭐 진보당이나 정의당,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또 광주에서 계속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당들이 이제 이번 국면에서 내년 총선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시민들의 마음을 사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광주 전남 1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지금 만약에 돈봉투 사건. 예, 만약에 민주당이 쇄신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 내놓은 안으로 그대로 공천을 하잖아요. 공천을 하면 현역 의원들이 80% 이상 재선됩니다. 다시. 그게 현실적인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호남은 다른 지역과 다른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보거든요. 지금 호남의 정치가 왜 이토록 엉망이 됐냐면 그야말로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호남을 대변하지 못해요. 국민만 대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호남도 대변하지 못하거든요. 국민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호남 의원들 중에 지금 전국 단위에서 뭔가 의사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또는 중요한 방송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호남이라고 대표하냐? 최근에 군공항 빼놓고는 어떤 느낌도 없어요. 군공항은 하나 이벤트죠. 물론 그건 큰 업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호남도 대변하지 않고 국민도 대변하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들에서 강력한 어떤 공천을 규제하는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이 민주당 내부에 가장 크게는 저는 제3당이 나온다든가 또는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 나와서 광주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당선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어떤 게 가장 위험하냐면 호남 내에서 정치 무관여층, 정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거나 환멸을 느끼는 계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 대선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호남에서 지금 쇄신의 바람, 공천에서도 쇄신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요. 과연 광주 전남이 18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작년 지방선거로 되돌아보면 작년 지방선거가 91년도 지방선거가 부활된 이후에 벌써 30년 됐는데 최악의 공천을 했어요. 시의원 7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구청장도 1명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악의 공천을 했는데 그때 최악의 공천했던 시당위원장이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지명을 해서 최고위원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서 이 광주 시민들이나
네,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18명의 황교남의 민주당 의원들 이제 각성한다고 해도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1년이 안 남았거든요. 날짜로 보면. 각성해도 늦었고 이 18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말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당원들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나오실 후보자들이 당원 모집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어지러워요. 이게 정말 왜 문제냐면 당원의 모집 수에 따라서 공천 여부가 결정되는, 이게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도 돼요. 당원이 곧 국민을 대변한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호남은 다릅니다. 호남도 당원 수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딱지를 받아오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이 후진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당원 모집을 하는데 자 보세요. 지역위원장이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작년 지방선거 때 자기 말을 충실히 들을 사람, 충성 서는 사람들을 아무리 능력이 없고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공천을 줍니다. 시의원, 구의원. 그 사람들이 됐어요. 그럼 뭐 하죠? 당원 모집합니다. 1,000원짜리 당원을 6개월 모집하면요. 내년 총선에서 50%를 당원들의 여론조사로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될 수가 있어요. 국민 여론조사는 좋지 않아도 개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돈성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 6개월이면은요, 제가 들어보니까 돈을 준답니다, 한 사람한테. 그리고 당신이 10명 모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돈 선거인 거예요. 이게 설마 돈 안 주겠죠? 아니, 돈까지 준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그걸 하고 있는 현역 의원한테도 들었고요. 확인받지 않은 전직 의원들한테도 들은 적이 있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은 또 모르겠고. 공공연하게 광주 지역 사이에도 그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언제 저희가 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쇄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공천룰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안 했겠습니까? 과거부터 많이 했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비판을 계속해도 민주당은 우리가 바라는 정도의 혁신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계속적인 쇄신과 그다음에 공천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당내 당원들이 실제로 공천을 하는 룰을 만들 때 가장 권한이 많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원들 구조가 이게 지역이다 보니까 관계라든지 뭐 이권이라든지 이렇게 다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이 당원들이 일차적으로 각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대표 선수들이 못하고 있다고 저희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당원들이 내부에서 잘하는 분들을 뽑고 못하는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 총선이 끝나고 또 총선 전에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희망을 다시 걸어보는 게 정치겠지만, 과연 뭐 낙관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여전히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무당충과 정치 혐오, 그다음에 정치의 무관심으로 우리가 방관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 시민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예, 당이 안 하면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시민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또 판을 짜야 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저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기회를 더 주는 것보다는, 못하면 기회를 주기보다는 바로 쳐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셨네. 아니, 그러면 정치하셔야죠. 아까 이야기가 좀 교수님 그렇게 그러셨잖아요. 지금의 민주당의 공천 룰대로라면 80% 정도가 그대로 그렇습니다. 될 거다. 예. 그러면 지금의 저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돈봉투 사건, 네. 이게 이 80%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있다고 보시는 네. 거죠. 그러려면 음. 이재명 당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쇄신을 해야 되냐면요. 본인의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마지막 정점에서. 그러니까 개혁 쇄신의 마지막 정점이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정도가 돼야, 그렇게 각오를 해야, 지금 호남이 민주당의 일종의 심장이거든요. 그 심장이 잘 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대선에서. 민주당이 심장을 잘 못 뛰게 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 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이 민주당 의원들 한두 명 바꾸냐 안 바꾸냐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의 심장을 뜨겁게 하느냐 못 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저는 호남 의원들
산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3분의 2는 물갈이 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3분의 2 정도는 강력하게 물갈이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 이제 물갈이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보면 초선은 아시죠? 300명 중에 1명을 따르면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300명 중에 1명, 재선, 3선, 4선, 5선이 돼야 그나마 역할을 하고 또 우리 광주나 전남을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행한 거죠. 계속 물갈이를 하다 보면 광주 전남에서는 큰 정치인을 나오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광주 전남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앞으로 그러면 전라북도까지 포함해서 호남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호남에서 과연 앞으로 한 4년 후인가요? 대통령 후보감이 정말 있는 것이냐? 자칭타칭 인정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후보로서 내가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어느 정도 인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주 물갈이를 하다 보면 호남에서는 계속 초선, 재선, 기껏해야 3선, 그리고 또 그냥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호남으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어느 부분은 옳아요. 어느 부분은 옳은데 지금은 시대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회, 저도 이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국회에 가서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를 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치 경력이 있어서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요. 지금은 초선도 자기 하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움직일 수 있어요. 역량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번 3선, 4선, 5선 했던 분들 지금 우리 배반하고 국힘에 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선이도 관계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돼요. 열정 있는 사람 뽑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국민, 즉 지역민의 시선으로 세계를 볼 줄 아는 그런 강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것이 문제지 저는 초선이냐 재선이냐는 지금은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리더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리더가 나오려고 하면 우리 광주 전남의 정치 환경이 어느 정도 경쟁 체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경쟁 체제가 아니고 완전히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그런 정치인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자, 볼까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여와 야가 적절하게 배분돼 있어요. 부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전에 부산시장도 민주당이었죠. 경남도지사도 민주당이 한 적이 있어요. 또 국민의힘으로 갔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 대구에서 당선이 됐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의 정치는 비슷한 환경입니다만 그런 정치 환경들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을 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래서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게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우리 광주 전남의 정치 환경을 경쟁 체제를 좀 만들자. 그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이 정치를 바꾼 예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혁명으로 정치를 바꿨기 때문에 제발 좀 내년 20대 총선에서는 우리 광주 전남 유권자들이 당도 보기도 하지만 정말 인분도 보고 앞으로 우리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리더, 정말 앞으로 대통령감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보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경쟁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정은 함에도 불구하고 처장님도 어차피 내년에 또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게 준비되어 있는 정치 교체나 유연한 정치 교체,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건이나 인물, 그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야지 그게 파급력이 큰 거거든요.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인 거 생각인 것 같고, 뭐 경북이라든지 국민의힘 집권당이 그 지지도가 많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인물이 돼서 당선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지역민들이 본인들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찍어주니까 당선이 되는 겁니다. 과연 광주가 민주당 아닌데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 찍을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냐. 그리고 그 찍었을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소화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돼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다. 그래서 뭔가 파격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광주는 아니지만 순천에서 새누리당 시절 이정현 국회의원이 그렇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대구 출신 천안함이라고 하는 당협위원장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 정치인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정말 준비를 해온 과정들을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을 잘못 검찰총장에 앉힌 것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극단적인 사례고요. 대부분의 우리 정치인을 보고 또 대통령까지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과정도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시민운동 하다가 도저히 이건 시민운동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 도지사를 거쳐서 또 당대표로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 과정들이 다 있어야만이 리더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리더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초선이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쌓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중앙당에 가서 또는 중앙 정치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호남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동의해요. 다만 지금 밭이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원들 밭이라고 봤을 때 또는 의원들, 시의원들, 구의원들 또는 구청장님들 밭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그 중에 그러나 굉장히 좋은 제목도 있어요. 그걸 골라내는데 어떻게 골라내느냐? 혁신을 통해서 골라내야 된다. 당의 혁신을 통해서. 호남을 단순히 다른 지역하고 달리 여기는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생각을 각오를 가지고 심장에 대한 특별 수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심장에 대한 특별 수술 하면은 진짜 물갈이,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 호남에서 물갈이 하자 그러고 다 바꿀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후보가 또 될 거라는 네. 자신감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매번 그 새로운 사람들이 나서긴 하는데 그들이 그다지 유능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저는 갈아야 된다 보고요. 3분의 1 정도는 좋은 후보들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경쟁 체제를 마련해 주고 특히 앞으로 평가는 두 가지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지금 우리 의원들은 우리 지역의 작은 사업 따왔다고 그래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프랭카드를 걸어요.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걸 내가 했다. 똑같은 날 대구 가도 국힘 후보들이 똑같이 프랭카드 걸어요. 그런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호남을 대변한 것도 아니에요. 광주를 대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정말 누가 봐도 최근에 이탄희 의원이 그런 말 했잖아요. 국회에서. 우리는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 괴물이 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호남이 특히 그래요. 호남이 국민들만 대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호남도 대변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3분의 2는 갈아야 된다. 그 가는 방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저는 일반 국민들이 호남의 지역민들이 볼 때 눈으로 보인다고 보거든요. 눈으로 보인다고 봐요. 그럼 그것에 그 혁신한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그래 그러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든지 새로운 정당을 만들든지 지더라도 뭐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동력이 심장이 약해지면 민주당으로 봐서는 나중에 대선에서 이럴 때 잘 뛰지 않는 심장을 갖게 되는 거죠. 일단 저도 뭐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있는 인원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방법은 좀 예전 방식의 정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좀 바꾸면서 새로운 기회와 인물을 찾아내는 게 현재 시대적 흐름에도 맞는 것 같고 또 광주라고 하는 그 민주당 독점 지역에서 대안 정당이나 후보를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그 인적 쇄신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만 광주가 살아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잖아요. 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해요. 120명 정도. 그러다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 광주 전남 부근 28석 정도 되는데 자본은 고기라고 생각하고 진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유권자들이 잘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우리 조성익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옥석을 가려서 광주에도 괜찮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물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소수 정당, 진보 정당 중에서도 정말 잘하려고 하는 또 역량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좀 우리 유권자들께서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탄희 의원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가 용인이거든요. 네. 지역구가. 그리고 초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그 여론조사 했더니 제 기억에 한 5% 정도 네. 그 진보 진영에서.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이탄희 의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초선 그리고 심지어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초선 의원이라도 국회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솔직히 그런 정치인이 우리 쪽에도 한 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탄희 의원의 전직 그 직업이 법조인이잖아요. 사실은 법조인들은 정치라는 게 대화 타협의 사물인데 법과 원칙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고 저도 최근에 그 이탄희 의원의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한 연설을 좀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 지역에서 이탄희 의원한테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 전남의 18명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방금 전에 진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초선이라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우리가 싸잡아서 말하는 습관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의원들 중에서도 조금씩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지 누가요? 않았을 뿐이지. 제가 말을 네. 하기는 어렵지만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있어요. 다만 이탄희 의원이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라는 느낌을 주는 의원이 됐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잘해서 그랬을까요? 참착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있다 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가장 이 사회 약자들의 직접 가서 그들의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숨소리로 그들의 말을 듣고 와서 전해준 거예요. 국회에 와서 방송에 와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대변해주는 국회의원이라고 느껴진 거예요. 원래 대의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뭔가를 표현하면 대신 표현해주는 게 대의제예요. 바로 그걸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지금 광주에서 예를 들자면 누군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가 얼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양금덕 할머니보다도 못한 국회의원이 있으면 되면 되겠어요? 양금덕 할머니가 우리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야죠. 저는 그 길은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너무 쉽다. 그걸 하면 된다. 근데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 지금. 아무도는 아니다. 조금씩 한다. 그 몇 차이가 너무 많다. 근데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은 국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그런데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고 국회에서 야당하고도 협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당내에서 일을 하고 지역에 내려와서 시의원들이 하는 일을 하고 행사나 쫓아다니고 만나서 맨날 이야기나 나누고 언제 국가 일을 합니까? 바로 이탄희 의원은 제가 그 지역에 한번 물어봤어요. 지역구의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은 또 불만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정말 본인이 광주와 또 전남과 큰 틀에서 앞으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지역민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당분간은 조금 이런 일들을 하겠으니 와서 행사에 인사하는 거, 와서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라. 이런 양해를 하고 하면 누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다음에 공천 받으려고 다 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그게 눈에 띄겠습니까? 눈에 안 띄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민주당의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선거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지금 비례대표제 수를 늘리자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은 비례대표가 당선되는 순간 다시 당선되기 위한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들이 소수의 대표자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나 전남에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게 이탄희 의원이나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이 약자들의 마음을 타게 되면 강자들도 거기에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약자를 정치인은 도와주고 이렇게 권리를 지키는 사람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치인이지만 이제 그런 활동들을 실제 정치인 되면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인이 가야 될 길을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에너지를 많이 부었을 때 당장은 내 옆에 있으니까 좋다고 해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 그래서 재선이 실패되더라도 그 약자들이나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나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충분히 그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더라도 그런 사회적인 정의감이나 정치인의 의무감에 대한 활동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돈봉투 의혹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을 개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KBC 특집토론 민주당 어디로 가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